존경하는 소병철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최강욱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장관님 이하 관계관님들 어제부터 고생이 많으십니다. 많이 애쓰시고 있는 거 알고 있지만 여기서 힘들고 고생하시는 만큼 또 우리가 피해자의 고통 또 그 결단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조금이라도 좀 함께 느끼고 공감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고인의 명복을 빌고 유족들께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장관님, 지금 미얀마에서 벌어지고 있는 상황 듣고 계시고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그 나라 군대는 왜 그 모양일까요? 아직 군이 제 역할을 찾지 못하고 후진성을 면하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정확한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가장 후진적인 군대의 모습, 그것이 이제 권력을 찬탈하고 권력을 직접 집행하려고 하고 국가의 모든 영역에 군의 의사를 집어넣으려고 하고 그런 불행한 역사를 우리가 겪지 않았습니까? 네. 그걸 벗어나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해왔고 우리가 민주화가 됐다고 하는 거에 징표로서 들 수 있는 것이 이제 군의 정치 관여를 더 이상 걱정하지 않아도 된 나라가 됐다. 이 단계까지는 온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런 차원에서 우리 군이 지금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헌법에서 군의 특수한 임무를 정하고 있는 조항이 별도로 있고요. 또 장관님의 임명과 관련해서도 문민의 원칙 이런 것들이 이제 표현되고 있지 않습니까? 국무위원 중에서는 유일하실 겁니다. 국방부 장관은 민간인으로 꼭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 그런 것들이 결국 인권의 발전의 역사, 그다음에 입헌 민주주의의 성립되는 과정에서 인류가 얻은 교훈을 통해서 이제 군의 정확한 위치가 무엇이고 군은 무엇을 지켜야 하는 것인가라는 거를 헌법에 담은 거죠. 그래서 저는 군이 지켜야 하는 것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 재산을 보호하시는 게 뭐 당연하지만 물리적으로 그런 임무가 있다면 정신적으로 우리 군이 지켜야 하는 것은 대한민국의 헌법 질서와 헌법 정신, 그 안에 담겨 있는 인권 보호의 가치 이런 것들을 보호하고 지켜내는 것이 선진화된 민주국가 대한민국의 국군의 사명이다. 이것이 헌법에 부여한 목표다라고 생각합니다. 장관님 동의하십니까? 예, 동의합니다. 네. 그래서 차장님께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어제 국방위에서도 고생하셨는데 오늘 법사위에는 왜 출석하셨는지 아십니까? 네, 우선 군 문제에 대해서 법사위가 왜 권한을 가지고 이렇게 현안 보고를 받는 거죠? 알고 계세요? 네, 우리 국가 차원에서 또 우리 국방 차원에서 저희 공군의 가족인 이중사를 지켜주지 못한 책임에 대해서 그걸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네. 공군 총장이나 차장께서 법사위에 출석해야 되는 근거가 뭐냐고. 왜 행안위 같은 데는 안 가시고 법사위에는 나오셔야 되냐고요. 그건 저희들이 군 인사법에 대해서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군인사법이 아니고요. 여기서는 지금 군사법원을 소관합니다. 법사위는 장관님 알고 계시죠? 네. 예, 군사법원이 헌법에 보면은 법원 편에 나옵니다. 사법부 편에. 그래서 법사위에서 관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보기에는 유일하게 군사법원에 관한 헌법 정신을 지키고 있는 데가 군대인 것 같고요. 근데 차장님이나 장관님께서 여기 와서 지금 출석 답변하셔야 되는 이유가 현재 군사법원이 처해 있는 딜레마를 말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군사법원이 사법부 소속이 아니기 때문에 헌법에는 사법부 편에 나오지만 사법부 소속이 아니기 때문에 두 분이 지금 지휘 책임을 지는 입장에서 나와서 답변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죠? 이게 근본적으로 헌법 정신과 맞는 건지부터 좀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되겠습니다. 그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장관님, 군인복무 기본법이라는 거 군인의 지휘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이죠. 예. 정식 명칭이 그게 언제 제정됐는지 아십니까 혹시? 날짜는 정확히 연도가 2018년입니다. 예. 이게 제정된 계기에 대해서는 혹시 알고 계십니까? 지난번에 이제 국내 이제 이런저런 악성 사고 문제, 또 인권 문제 이런 게 있어서 네, 그렇죠. 태동이 됐습니다. 그게 이제 가장 큰 계기였던 게 윤일병 사망 사건입니다. 2014년 일이라서 선명히 기억을 하실 텐데요. 장관님 그때 혹시 뭘로 근무하고 계셨습니까? 어디 계셨습니까? 2014년에는 사단장 하실 때입니까? 예. 이게 28사단에서가 벌어진 일이죠. 예. 그때 몇 사단에 계셨습니까? 25사단장. 바로 옆이네요. 네. 무슨 생각이 드셨습니까? 있어서는 안 될 일이 발생했다. 그렇죠. 또 우리 부대는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정말 철저하게 관리 감독해야 되겠다는 너무 생각이 끔찍한 일이 생긴 것이고 그 반성으로 여러 가지 당시에 국회에서 논의도 하고 제도 개선에 대해서 다 얘기하고 그래서 지금 우리 김영배 의원님이나 여타 의원님들께서 질의하셨던 그 군인권보호관 제도가 군인복무 기본법에 처음 도입이 됩니다. 알고 계시죠? 예. 군인복무 기본법 이전에는 그러면 군인의 복무나 지휘에 대해서 뭐가 규율하고 있었는지 아십니까? 이 법이 제정법이란 말입니다. 개정법이 아니고. 왜 제정이겠습니까? 그전에 없었다는 거잖아요. 예. 그전에는 뭐였는지 아십니까? 인사복지실장님 아세요? 그전에는 뭐였는지? 군인복무규율. 그렇죠. 군인복무 규율은 법의 체계상 어떤 층위에 있습니까? 법률입니까? 군인복무 규율이? 대통령령이었습니다. 다들 아시는 것처럼 헌법에서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할 때는 법률의 근거가 있어야지만 제한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맞죠? 그래서 국회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군은 창군 이래로 70년 가까운 세월 동안 아무런 법적 근거 없이 장병들의 기본권을 제약해 왔단 말입니다. 군복무를 하게 되면은 신체의 자유가 제한되죠. 머리를 깎아야 되고 군복을 입어야 되고 통신의 자유도 제한됩니다. 아무 때나 전화도 할 수 없었고 거주 이전의 자유도 제한되는 면이 있고 여러 가지 기본권이 제한됐는데 그거 근거가 뭐냐고 물어보면 대통령령이었어요. 법률이 아니고. 이만큼 우리가 헌법 정신으로부터 멀어져 있었다. 인권 의식이 그만큼 도태돼 있었다. 거기서 저는 지금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는 이게 과연 여기서의 다짐, 제도 개선 이걸로 근본적인 해결이 될 수 있겠느냐. 지금 다른 위원님들께서 숫자 지적하셨지만 장관님도 잘 알고 계시지만 여러 차례 비슷한 상황이 있었고 여러 차례 참혹한 희생이 있었고 그때마다 국방부가 놀지는 않았습니다. 뭐든 대책을 마련해서 발표했고 근데 지금 마련해서 발표하시는 것도 결국 그 틀을 저는 벗어나지 못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아쉬운 것은 업무 보고를 하는 내용 중에서도 군사법제도 개선에 대한 얘기만 있지 인권보호관에 대한 아무런 판단이나 언급이 없으시다는 거. 이 부분은 저는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반드시 입장을 좀 정확히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군사법제도 개선의 취지, 그다음에 그 목표, 국방부의 역할에 대해서는 제가 보충질의 시간을 통해서 다시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장관님, 제복 입은 시민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예. 그게 어디서 비롯된 말인지 혹시 아세요? 그 시작된 데가 독일입니다. 우리나라에는 저 건국대 로스쿨의 이계수 교수님이 처음 번역하신 말이고요. 제복 입은 시민이 담고 있는 뜻이 뭡니까? 제복을 입고 있지만 시민으로서의 역할과 권리가 존중돼야 한다고 하는 의미로. 그렇죠. 예, 정확합니다. 그게 처음에 나온 이유가요. 잘 아시는 것처럼 독일이 2차 대전에서 반인류 문화적인 범죄를 저지르고요. 군이 해체가 되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50년대에 다시 재편성이 되죠. 그러면서 징병제를 실시합니다. 그때 국민적인 의혹이나 의구심이 사라지지 않을 때예요. 군이 과연 더 이상 나쁜 짓을 하지 않을 것이냐. 그럴 때 독일 내에 여러 사람들이 고민을 한 결과 군인은 제복을 입은 시민이다. 결코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이나 기본적인 인권이 훼손돼서는 안 된다. 그게 지금 우리가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군인의 인권 문제, 그다음에 제도적으로 앞으로 여기 계시는 분들이 어떻게 고쳐나가실 것인가에 관한 핵심 의제가 될 겁니다. 어떻게 보면. 그래서 말씀드리는 건데요. 군에서는 지휘관이 만능이자 무소불위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전쟁의 성패를 책임지는 막중한 자리에 있는 건 맞습니다만은 지휘관이라고 하는 게 모든 걸 다 알고 모든 걸 책임질 수는 없습니다. 원천적으로 불가능하죠. 네. 조물주도 아니고. 그런데 지금 이렇게 앞서 제가 말씀드린 헌법 정신과 배치되는 취지의 군사법제도가 이상한 연원으로 흘러들어오다 보니까 지휘관들이 지금 무한 책임을 지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이런 일이 생겼을 때 지휘관이 지금 책임을 피할 수 없는 이유가 사법체계가 지휘관한테 종속돼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이고 이 자리에 출석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독립시키라고 하는 겁니다. 전문성을 존중해주라고 하는 거고. 그렇죠? 예. 그 부분을 좀 인식하셨으면 좋겠고 지휘관의 지휘 책임이라는 문제를 어떻게 개선시킬 것인가에 대한 장관님의 고민도 그런 헌법체계의 틀 안에서 지휘관이 말하자면 전문적인 독립된 사법체계와 수사구조에 얼마나 성의껏 협조하고 거기에다가 업무를 위탁하는가 그것이 평가가 되는 것이 정상적인 군대가 되겠죠. 정상적인 지휘 책임이 되겠고 그다음에 이거는 지금 아무도 짚지 않으시는 문제고 장관님께서도 인식을 못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지금 좀 말씀을 드려보겠는데요. 그동안의 군사법제도 개선이 참여정부 이래로 누차 논의돼 왔는데 매번 좌절됐습니다. 그거 알고 계시죠? 예. 지금 제출하신 법안도 20대에서 폐기됐고 다시 지금 올라와 있지만 실질적인 논의가 안 되고 있어요. 이게 우리가 군사 독재를 거치면서 군사 정권에 대한 향수, 노스텔지아를 갖고 있는 집단이 우리 사회에 분명히 존재하고요. 그다음에 군사 독재 시절의 트라우마에 시달리는 분들이 여전히 또 존재합니다. 이것이 이제 사회적인 갈등으로 야기되는 면도 있고 한데 군사법원에 관한 제도 개선이 얘기될 때마다 군과 국방부가 참여정부 때는 야당인 한나라당과 연합해서 박근혜 정부 때는 군과 국방부가 교묘하게 여론을 동원하고 뒤로 다른 작업을 통해서 그게 물타기라고 계속 좌절시켜온 역사입니다. 그러면서 늘 내세웠던 거 군이 강조해온 특수성. 자, 화면 한번 봐주십시오. 늘 얘기해왔습니다. 군의 전투력 보존, 군기 및 질서 확립, 일사불란한 지휘계통 확립, 전시를 위한 평시 대비 이런 것들을 지금 늘 군의 특수성이라고 얘기를 해오셨어요. 근데 그 결과로 지금 인권이 계속 뒷전에 밀리고 독립성이 침해되고 시민들로부터 공정성을 인정받지 못하는 결과가 나왔단 말입니다. 자, 다음 사법제도를 군에다 종속시키고 무슨 일이 또 벌어지고 있었냐면 지금 공군총장님 아시겠지만 공군에서는 로스쿨에다가 위탁교육 보내는 거를 지금 폐지했어요. 10년 전에. 그죠? 네. 육군은 계속 하고 있어요. 지금도 육군만. 해군, 공군, 해병대 아무데도 안 하는데. 자, 사법연수원 시절에도 사법시험 시절에도 행정고시 합격한 행정공무원이나 경찰관이 공부를 해서 사법시험에 합격하는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법연수원에 오면은 법원 공무원으로 신분이 전환되고 사법연수생 신분으로 교육을 받습니다. 근데 유독 군인들만 군인 신분을 그대로 유지하고 거기서 진급도 하고 이런 계속 별도의 행동을 계속 해왔어요. 그래서 그 결과로 제가 의심하고 있는 것은 이거는 군에서 그동안에 계속 병폐라고 지적돼 왔던 육사 헤게모니를 장악해서 어떻게든 비리를 감추고 덮으려는 시도를 한 게 아니었느냐. 다음 사관학교 출신들이 띄엄띄엄 과거에 시험 고시제도가 있을 때 법무관이 됐는데 그때마다 문제를 일으켰습니다. 최근에도
공군법무관이 군사기밀 빼돌리다가 한 거 알고 계시죠, 차장님? 네. 4번 또 처벌도 손방망이에요. 대충 하고 넘어가요. 이렇게 하는 상황에서 지금 왜 육사 출신들만 로스쿨에다가 위탁교육을 시켜야 하는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입장 정리가 있어야 되고 설명을 하셔야 되고 그게 타군과의 차별성 면에서 맞지 않다 그러면 하지 마셔야 됩니다. 지금 법조인이 넘쳐나는데 뭐 때문에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인지 그거 좀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이 지휘 책임의 한계와 관련해서 늘 많은 지휘관들이 지금 도대체 어디에다가 중점을 두고 대비를 하고 중심을 잡아야 할 것인지 지금 최근에 급식 문제도 그렇고 훈련병 인권 문제도 그렇고 위에서 관심을 가지고 지시를 하시고 지휘관의 관심을 촉구하는 분야는 굉장히 많은데 지휘관이 감당할 수 있는 역량까지도 고려를 해주셔야지 이 사람들도 좀 숨을 가지고 틈을 가지고 제대로 지휘를 할 수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전문성이 떨어지는 분야, 외부에다가 맡겨서 더 좋은 효과가 날 수 있는 분야, 특히 인권 보장과 장병의 생활과 관련된 분야에 대해서는 좀 과감한 정책 전환이 있으셔야 되겠다. 그런 부탁 꼭 좀 드리겠습니다. 예, 답변. 예, 그 로스쿨 문제는 과거에 군에 이제 아마 제 추측컨대 장기 복무하는 아마 법무관이 부족해서 이게 나온 제도라고 보여지는데요. 예, 지금 상황은 좀 다르기 때문에 검토가 필요하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지휘 책임 문제는 전 좀 안타까운 부분인데 정말로 많은 책임을 지고 지휘관들이 임무를 수행하는데 좀 가볍게 털고 역량을 집중하고 하는 그럴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군 사법개혁 문제들도 관할관, 심팔관 제도들 유명무실한 제도를 그대로 끌고 안으면서 그것이 사법 체계도 전투비행단장이 실제로 관장도 제대로 하지 않으면서 군 검찰관을 운영을 하고 하는 그런 문제들이 과연 타당한가 하는 그런 문제가 있어서 이건 오히려 전투 임무를 수행하는 지휘관들은 그냥 그런 임무에 매진하게 하고 또 장병도 잘 보살피고 공군 참모총장이 이제 관할하는 검찰 조직을 운영하고 또 이제 법원도 이제 국방부 차원에서 이렇게 운영을 해주고 하면은 오히려 유명무실화된 그런 부분들을 다 정리해주고 지휘 책임을 좀 가볍게 덜어주고 할 수 있지 않는가 하는 그런 측면에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김기환 교수님께 간단히 좀 여쭤보겠습니다. 발제해 주신 내용 중에 약간 이해가 좀 제가 부족한 점이 있는 것 같아서 설명을 부탁드리는 건데요. 네. 평시에 군사법원을 운영해야지 전시에 대비할 수 있다. 평시와 전시에 가장 달라지는 점은 뭡니까? 간단히 말하면 어떤 점이 준비가 안 되면 전시에 안 되는 겁니까? 예, 일단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이 인력입니다. 예. 그래서 전시에 예를 들어서 이렇게 미사일이라든지 폭탄이라든지 그런 것으로 이렇게 침해가 많이 되었다. 그래서 지금 정신이 없는 상황이고 도로에서 다니는 것도 힘들고 교통수단도 없다 이런 상황에서 재판할 수 있는 인력이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휘관 바로 옆에 군판사가 있어야지 이제 그런 잠깐만요. 어떤 합법적인 조치를 할 수가 말씀은 있는데 지금 발제문에도 보시면 병력 소집에만 일주일 이상 시간이 걸린다. 이런 말씀하고 연결되는 얘기죠. 일주일 안에 재판을 다 끝내야 된다는 취지로 말씀하시는 건가요? 일주일 안에 이렇게 급하지 않은 재판은 좀 미뤄도 되긴 하는데 일단 영장 발부라든지 그런 부분에서는 신속하게 해야 될 부분들이 있다. 그래서 일단 한 달 정도만 버텨주면 그 다음부터는 민간 판사들을 동원해가지고 어느 정도 꾸릴 수가 있을 것인데 그 일주일 내지 한 달 정도 이제 그 기간을 버티는 것이 이제 군판사가 이렇게 지휘관 바로 옆에 있는 군판사가 필요하다 이런 취지에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일주일이나 한 달은 필요하다. 그래서 한 달 정도 버틸 수 있는 일주일이나 한 달을 위해서 평시에 계속 준비하고 연습해야 된다. 그렇죠. 일주일이나 한 달을 위해서. 그렇죠. 자, 민간 법원과 민간 검찰이 적군에 들어가는 상황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군이 합법적으로 무력화될 수 있어서 이게 필요하다. 이거는 무슨 의미인가요? 그러니까 적군이 우리 민간 법원과 검찰을 접수해가지고 거기서 영장을 청구하고 발부하게 되면 그 자체로 합법성이 부여된다. 그런 의미인가요? 그러니까 그거는 약간 이제 기우적인 이제 제 개인적인 소견인데 그때 이제 히틀러가 이렇게 이제 그런 이제 수사권을 가지고 정권을 장악을 한 것에서 약간 착안한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제 적의 입장에서 우리나라 이렇게 국군을 장악하고자 할 때 만약 이렇게 민간에게 다 수사권과 영장 발부권이 있다고 한다면 민간을 장악해가지고 군을 공격할 수 있지 않을까? 이제 그런 좀 이렇게 상상까지 너무 잠깐 좀 상상력이 의존하신가요? 그게 효력이 있습니까? 그러면? 합법성 인정되는 그게 합법적인 수사와 재판으로 인정됩니까? 이제 형식적으로는 합법적으로 될 수가 있을 것이다. 그 사람을 이렇게 형식적 가장이야 적군이 어차피들 하는 것이고 이것이 그런 합법화가 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지금 없애면 안 된다는 말씀이신데 잘 이해가 안 가서. 그러니까 제 이야기는 이제 그런 경우도 상정할 수 있어서 방음막을 하나 더 쳐두는 것이 필요하다. 이제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무리한 가장 아니신가 싶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자, 저기 임찬영 변호사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오랜만에 뵙습니다. 네. 저희가 과거에 같이 경험한 사건들이 많아서 한번 확인해보고 가겠습니다. 군사법원은 지휘권 보장을 위해서 필요합니까? 장병의 인권 보장을 위해서 필요합니까? 예, 두 개 다 동시에 추구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말씀하시는 거 보면 국가안전보장과 국토방위가 헌법에 써 있기 때문에 군사법원은 필수적이다라는 취지로 말씀하셨거든요. 예, 세계 어느 나라 군대 중에 군사법원 안전보장과 국토방위의 사명을 갖지 않고 있는 군대가 있나요?
자, 그 기능을 잘 발휘하도록 지휘권을 확립하자는 그런 취지입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 국군의 경우에만 지휘권이 사법권이 없으면 확립이 안 되기 때문에 헌법 정신을 구현하기 위해서 해야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왜냐하면 군대가 있으면 반드시 군사법원이 있어야 한다. 이런 건 없죠. 아닙니다. 이런 헌법 원리가 있나요? 대다수 강대국과 분단국들은 군사법원을 인정하고 군사법원이 있습니다. 처음에 네. 왜 생겼습니까? 제국주의 국가가 식민지 지배를 하고 침략을 하는 과정에서 현지의 재판권을 행사하기 위해서 생긴 것이죠. 그래서 영국에서 시작된 것이죠. 근대 군사법원 제도가 아닙니까? 아니죠. 이미 군사법의 시초는 이미 로마 때부터 있었던 것이지. 그거는 그냥 네. 추정이신 것이고요. 근대 형사법 체계에 기초한 사법 체계로서의 군사법원이 영국에서가 시작이고 현재로도 선진 국가 중에 제대로 된 군사법원을 운영하고 있는 데가 실제로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미국 정도 아닙니까? 그리고 네. 영국과 미국의 경우에도 영국의 경우에는 과거 한국과 같은 군사법원 제도가 유럽 인권 협약의 위반이라 그래가지고 사실상 판사나 이런 사람들이 다 민간인으로 바뀌었죠. 네, 민간법원과 별 차이가 없죠. 네, 네. 미국은 말씀처럼 그대로 행정권의 일부로 지금 행사가 되는 것이죠. 네. 과거에 대한민국 군사법원이 어땠습니까? 지휘권이 확실하게 확립되어야 하고 군사법원이 독립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판결 선고 예정 보고하는 판사 보셨죠? 예전에 판사하실 때 그런 일 있었죠. 네. 네. 그렇죠. 네. 자, 판결 예정 보고뿐입니까? 그다음에 여기 1993년에 법무관들이 군사법제도의 개선을 건의하고 2004년도에 사개추위에다가 당시에 막 업무를 시작한 법무관들 전원이 군사법제도를 폐지해달라는 건의문 내신 거 보셨죠? 알고 네, 계시죠? 네. 네. 자, 어떤 사법 업무나 국가기관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그 개혁을 논의하는 기구에다가 우리를 없애달라고 얘기하는 사례가 있었습니까? 왜 그렇게 된 거죠? 자, 또 하나. 과거에 해군본부에서 판사가 재판을 하는데 해군 참모총장의 의중과 다르다. 지시받은 해군 법무관의 견해와 다르다는 이유로 판사를 갑자기 재판에서 배제하고 해사 생도들이 세계 일주라는 순양함에 태워가지고 재판 못하게 한 적 있죠. 알고 계십니까? 네. 예. 그런 일들이 다 지금 군사법원이 독립되지 않아서 지휘권에 종속돼 있어서 그래서 그런 불신들이 쌓여서 지금 이번 사건도 마찬가지고 과거의 훈련병들 급식 문제나 인권 문제와 관련해서도 군 내 고충 처리 절차를 이용하지 않고 전부 외부에 알리지 않습니까? 이거 언제까지 이렇게 해야 되겠습니까? 네, 의원님, 사실 저희가 이 국방부 최근 통계를 보면 2018년, 2019년 관할관 확인권 행사한 거 한 건도 없습니다. 그다음에 심판관 제도 지정한 사람이 한 건도 없습니다. 이제 주시관들이 나름대로 교육도 받고 이런 군사법, 민간 사법 체계가 어떻게 발전하는지 다 이제 보고 배우고 그러면 그래서 예전에 그랬습니다. 재판 결과 보고하고 이러는 것이 이제는 다 이제 법도 없고 그런 게 법도 없고 이제 주시관 의식 수준도 상당히 높았고 그만큼 이런 사건을 통해서 군사법 제도가 많이 개선돼 왔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그 옛날 제도가 그랬기 때문에 그렇죠. 옛날에. 그러니까 그 당시는 그래서 지금이라도 그러면 지금 국방부에다가 법원을 준다고 하는데 그럼 국방부 장관한테 선고 예정 보고를 하면 막을 수 있을 방법이 뭐 있습니까? 지금 장관이 그걸 받질 않죠. 지금은 장관이. 인간에 대한 신뢰로 지금 제도를 말씀하시는데 제도는 제도에 아닙니다. 지금 법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법으로 이제 어떤 범죄는 하지 말아라. 그다음에 심판관 지정은 하려면 상급부대 국방부 장관이나 총장의 승인을 받고 해라. 이게 법으로 제도적으로 돼 있기 때문에. 인권생활 개선에 관한 제도 다 다른 데 있었는데 제도를 구현하지 않아서 지금이지 사법제도가 아니라고 말씀하지 않나요? 그거는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들은 병영 문화와 개선이 먼저 선행돼야 되고 그 다음에 뭐 일부 잘못된 것이 있으면 이제 사법제도도 개선해 나가자는 취지입니다.